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저작권법과 관련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해당 수업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소들의 주기성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태양과 지구의 형성 과정 정리를 조금 할 건데요. 질문 들어온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이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소와 주기율표,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의 성질 정리하고요. 세 번째, 오늘의 본 내용인 할로젠 원소의 성질 및 그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럼 지난번에 배웠던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즉 같은 족에 있는 녀석들이 어떻게 해서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형성평가 및 Q&A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첫 번째로 태양계, 그 다음에 지구 형성 과정 정리 및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은 거 한번 정리할게요. 자, 태양계 형성 과정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뭐 하는 거? 가운데 무거운 것들이 모여서 원시 태양, 즉 얘가 수소행 융합 반응 시작하면 태양이 됐고, 주변에 있던 물질들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처음에는 띠의 형태로 돌다가 얘네들도 다시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고리가 나눠졌다 그랬죠. 이 고리들에서 미행성체, 즉 아직 행성이 아닌 물체가 생성됐고, 얘가 과정들을 거치면서 뭐가 됐다? 행성이 되었다. 그중 몇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에서 지구가 형성된 거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 동영상에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세 번째인데 네 번째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고리에서 지구가 형성됩니다. 자, 그럼 질문 들어온 거, 요 과정을 설명하는 와중에서 질문 들어온 거 첫 번째 뭐가 들어왔냐면 공전 주기는 목성형이 길어요? 지구형이 길어요? 목성형이 길죠. 공전 주기 왜? 얘가 태양에서부터 월랑 멀리 있으니까, 즉 가까이 있으보다 멀리 있는 거 도는 거, 즉 이 반경이 이 길이가 커지잖아요. 지름이 이게 그 다음에 이 반경이 커지다 보니까 얘가 긴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냐면 자전 주기를 친구들이 누가 더 길거? 이 공전 주기처럼 목성형이 더 길거, 즉 천천히 돌아갈 것 같은데 누가 더 자전 주기가 짧았나요? 얘가 짧았죠. 목성형이 짧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목성형이 1에서 빨리빨리 돈다 지구보다 그건 없고요. 자전주기가 빠르다는 얘기는 없고 몇 가지가 있냐면 원인을 몇 가지, 4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 뭘 할 수 있냐면 자,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뭘 일으켰냐면 운동에너지를 많이 했을 것이다. 운동에너지가 클 거다. 누가? 목성형이. 이 운동에너지는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긴 할 거거든. 역학적 시스템한테 할 거지만 이 운동에너지 중학교 때 배운 친구들 아마 공식 알고 있을 거예요. 2분의 1의 mv 제곱. 즉 어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과 같다라는 얘기죠. 즉 운동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와 같을 수 있냐면 속도가 크다, 즉 빨리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형 행성 이 뒤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사이즈가 어때요? 크죠? 질량이 크죠? 즉 따라서 목성형에서 주변에 물질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질량이 크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물질들이 중력이 크니까 끌어당겼을 거다. 그러면서 이 입자들이 들어오면서 얘네들을 더 빠르게 운동시키려고 했을 거다. 즉 운동에너지가 커지니까 뭐가 커졌을 거다? 속도가 커졌을 거라고 설명하는 설이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각 운동량 보존 법칙 어쩌고 이게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각 운동량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각 운동량은 태양에서부터의 거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태양에서부터 거리로 생각하시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지구형 행성이 가까이 있으니까 태양에, 그 다음에 목성 행성이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반경이 누가 많이 줄어들 거로 착각하냐면 지구가 밖에서부터 안에 들어오면서 지구형 행성이 반경이 많이 줄었으니까 속도가 증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요 하나에 띠 하나씩, 요 고리 하나씩 있죠. 고리에서 보셔야 됩니다. 즉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처음에 원반이었다 그랬잖아요.
원반이었는데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서 각각 뭐가 됐다? 고리가 됐을 거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고리 안에서. 그러면 지구형 행성이 질량이 커요? 목성형 행성이 질량이 커요? 목성형 행성이 지구형 행성보다 질량이 크잖아요. 즉,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누가 더 많이 끌어당겼을 것이다? 목성형이 훨씬 더 많이 끌어당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띠가 요만하 했을 거면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뭉치다 보면, 즉 끌어당기다 보면 목성형이 훨씬 더 많이 끌어당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형 행성이 색깔 바꿀게요. 요만큼 반경에 해당되는 물질을 끌어당긴다면 목성형은 질량이 크니까 요만큼에 있는 녀석들을 끌어당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전 반경이 줄어든 게 누가 더 커요? 목성형이 크죠. 그럼 회전 반경 줄어든 만큼이 더 크다는 얘기는 뭐가 늘어날 확률이 많다? 속도가 그만큼 커질 확률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하는 방법. 세 번째, 뭐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냐면 태양의 중력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만유인력인데 그냥 중력으로 쓸게요. 아직 우리 만유인력 안 배웠으니까. 만유인력, 중력 뭐 비슷한 단어긴 하지만 원래는 만유인력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우린 중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즉 태양에서 가까이 있는 녀석들, 즉 지구형 행성이 가지는 중력, 태양에 의한 중력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는 목성형 행성이 가지는 중력을 비교했을 때 목성형이 클까요? 지구형이 클까요? 지구형이 크죠. 지구형이. 왜? 가까이 있으니까 붙들리는 게 더 세거든요. 강하게 붙들려 있거든요. 따라서 지구형 행성들은 태양에 가까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도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따라서 자전을 천천히 한다. 반면에 목성형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구속되는 게 좀 뭐하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한다? 빨리빨리 돌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행성에 접근하는 소행성들이 있는데 이 소행성들이 즉 행성이 되지 못하고 날아다니는 조그만 이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즉 요 지구형 행성이 소행성에 부딪힐 확률과 목성형 행성, 즉 바깥에 있는 녀석들이 부딪힐 확률을 보면 목성형 행성들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죠? 그것에 의해서 속도가 좀 빨라졌을 것이다. 즉 가속시켰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네 가지의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런 설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아닙니다. 과학은 절대적 지식이 아니라 상대적 지식이라서 언제든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네 가지 설로 설명하는데 또 어떤 명확한 이론이 나오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자전 주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그 수성이나 금성이나 지구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형 행성인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어서 층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각, 멘틀, 핵 뭐 이런 층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지구 말고 나머지 다른 지구형 행성들도 마그마의 바다 시기를 거쳤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긴 하죠. 그죠? 저는 지구만 설명했는데. 근데 이것 또한 명확하진 않습니다. 지구가 약 50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될 때 같이 형성되었는데 다른 지구형 행성들을 봐도 뭐가 있냐면 층상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데 각 행성들마다 태양에 더 가까이 있는 수성은 좀 더 뭐가 됐냐면 태양이 뭐 태양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강력한 이런 힘을 작용시키는데 그것에 의해서 껍데기가 날아갔다는 설도 있고 해서 이 과정들이 명확하게 지구와 똑같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층상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아 액체 시기는 거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되긴 합니다. 즉 워낙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명확하진 않지만 그랬을 걸로 추정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뭘 할 거냐면 원소와 주기율표, 알칼리 금속 정리 이렇게 했는데 자, 원소는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 그랬죠. 즉 성분이니까 더 이상 쪼갤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더라. 그 성분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가 뭐더라? 주기율표였죠. 주기율표 기억납니까? 그럼 주기율표는 생긴 게 요렇게 생겼었죠. 그죠? 그림이 좀 그지 같긴 하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들어가는 게 누구? 맨 위에 수소 헬륨 들어가고 나머지 원소들 막 이렇게 순서대로 쭉 배열했죠. 그럼 어떤 순서대로 배열을 했었죠? 여러분? 즉 번호를 어떤 순으로 매겼습니까? 양성자수에 따라서 번호를 주더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로줄을 뭐라고 불렀죠? 주기라고 불렀고 세로줄은 뭐라고 불렀어? 족이라고 불렀죠. 즉 가로, 세로, 즉 주기와 족에 따라서 뭐 하는 거? 배열을 한 거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주기율표에서 크게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첫 번째 뭘 봤어? 금속과 비금속. 중금속은 안 본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자, 금속은 어느 쪽? 요 쪽에 모여 있어. 즉 가운데와 왼쪽 이쪽에 퍼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어? 여기에 비금속들이 모여 있었죠. 그죠? 그래서 금속들이 이쪽에 모여 있었고 비금속은 이쪽에 모여 있더라가 됐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럼 이 금속과 비금속 원소 중에 상태가 다른 것들 예외가 몇 가지 있었죠. 그죠? 기억나요, 여러분? 요것들 예외는 선생님이 우리가 잘 봐놓으라 그랬죠? 뭐 비금속이 있으면서 유일하게 왼쪽에 와 있는 수소 있었죠. 얘 예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상태가 예외인 거. 금속은 대부분 뭐였어? 고체였죠. 그죠? 까맣게 글씨가 적혀 있었잖아요. 예외 하나 있었죠. 누구? 수은. 얘 뭐였어? 액체였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주로 고체나 뭐로 되어 있어요? 기체로 되어 있었죠. 그죠? 근데 유일하게 액체인 놈이 하나 있었죠. 누구? 브로민. 얘 액체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원소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고 갈 게 누구? 알칼리 금속이었죠. 자, 알칼리 금속은 몇 쪽에 속하더라? 1쪽에 속하더라. 즉, 첫 번째 세로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알칼리 금속이더라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누구? 리튬, 나트륨, 칼륨, 류비듐, 그 다음에 뭐 세슘, 프랑슘 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요런 애들이 있었죠. 자, 그럼 요런 애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세슘이나 프랑슘은 잘 안 볼 거긴 워낙 반응성도 큰 애들이라 위험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럼 요 1쪽에서 수소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얘 예외죠. 얘 비금속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알칼리 금속을 보고 있는 건 1쪽에 수소 제외하고 얘네들을 볼 거였는데요. 얘네들의 반응성이 있었죠. 반응성은 즉 리튬이 2주기에 있고 나트륨이 3주기에 있고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주기가 증가할수록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죠. 그죠? 요거. 기억납니까? 요것들. 자, 그래서 물에 던졌을 때 폭발성 증가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봤었죠. 동영상 임팩트 있는 거. 요런 거 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질이 있었죠. 그죠? 물과의 반응성이 커지는 거 말고 또 어떤 성질 기억납니까? 즉 고체이긴 하지만 얜 단단한 금속이다, 무른 금속이다. 무른 금속이었죠. 그래서 뭐 카타칼로도 잘리잖아요. 심지어는. 금속 카타칼로 잘 안 잘립니다. 우리 연필 깎는 그런 칼로. 무른 금속이고 그 다음에 자른 단면이 뭘 가지더라? 은백색의 광택을 가지더라. 그런데 이 광택이 지속돼 사라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 아까 얘기하긴 했지만 물과의 반응성 폭발적이고요. 또 누구와 반응 잘합니까? 산소와 반응 잘하죠. 즉 광택이 사라지는 건 누구 때문이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하면서 뭐 하는 거? 폭발적으로 반응하는데 그때 어떤 기체를 내보내더라? 수소기체 발생시키는 거 봤죠? 근데 칙 하면서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수소기체 발생하고 얘네들이 그 수용액 있죠? 녹아 들어간 수용액은 뭔성? 염기성을 띠더라. 그래서 뭔 지시약을 썼더라? 페놀프탈레인 쓰더라. 기억나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을 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할로젠 원소 보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원소의 주기성 두 번째 할로젠 원소 이제 보려고 하는데 할로젠 원소에 대한 그 실험 영상들을 선생님이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물론 지난번처럼 뭔가 스케일이 크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뭐 흥미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좀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봤다시피 브로민을 제외하고 전부 기체잖아요. 그죠? 기체인 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얘네들이 다 독성이 있거든요. 특히 염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락스에 사용되는 재료가 염소거든요. 염소 기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세계 1차 대전에서 독성 물질, 즉 생화학 무기로 사용됐거든요. 적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독성이 있다 보니까 얘를 뭐 어떻게 할 만한 순수한
이 할로젠 원소들을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 영상들이 잘 없어서 그냥 대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선생님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할로젠 원소가 유튜브에 떠 있는데 이 유튜브에 한글 자막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넣었거든요. 근데 넣다 보니까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전공 용어 같은 것들은 제대로 넣으려고 했는데 살짝 설명할 때 조금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봐주세요. 자, 영상에서 봤죠, 그죠? 이 할로젠 원소가 어떻게 어떤 것들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일단 14페이지 아래쪽에 할로젠 원소 있는데 할로젠 원소 우리가 잊어버리기 전에 영상에서 봤던 거 정리하기 위해서 15페이지 먼저 정리하고 올게요. 자, 할로젠. 영상에서 봤죠, 그죠? 몇 쪽에 속한다? 거기 사람은 7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17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조금 오래된 영상인데 옛날에는 17쪽은 그냥 7쪽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냥 17쪽이라고 쓸게요. 자, 17쪽에 속하는 누구 있었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의 비금속 원소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럼 플로린은 자, 실온에서 어떤 상태라고 설명했죠? 기체였죠. 그죠? 색은 약간 옅은 노란색. 이 사람은 약간 뭐 녹색을 띠네 어쩌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노란색으로 통일할게요. 자, 그 다음 염소 보겠습니다. 염소는 무슨 상태? 기체, 색깔은 노란색이었고요. 브로민은 무슨 상태? 액체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얘 예외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비금속에서 얘 예외라고 해서 주기율표에서부터 선생님이 봤었죠. 그죠? 얘 액체입니다. 그 다음 얘 색깔은 또 무슨 색이었습니까? 갈색을 띠는 붉은색을 띠는 갈색 이렇게 했죠. 적갈색. 그다음 아이오딘은요. 자, 고체였죠. 얘 무슨 색?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영상 뒤쪽에 보면 나트륨과의 반응을 시키는데 나트륨은 누굽니까? 알칼리 금속이었죠. 알칼리 금속 반응성 뭐한 편이다?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반응성이 뭐 하는 거냐면 적은 애들은 아니거든요. 큰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과 또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반응성을 비교해 보면 자, 누가 가장 크더라? 누가 크더라? 플로린이 크더라는 얘기죠. 즉 주기율표 상에서 보게 되면 플로린이 맨 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그 사람이 영상에서 그랬죠. 아래로 갈수록 뭐다? 반응성이 줄어든다. 즉 플로린을 택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어떤 것보다 반응성이 뭐다? 크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린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 염소, 그 다음이 브로민, 그 다음이 아이오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기억납니까? 자, 그럼 수소와의 반응성도 비교했을 때 누가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겠습니까? 누구? 플로린이죠. 플로린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요. 그 다음이 염소, 그 다음 브로민, 아이오딘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잠깐 볼게요. 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얘 우리 주변에 많이 쓰죠. 뭐 하는 거? 치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교과서 같이 보세요.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복습하기 위해서 교과서 쭉 한번 읽어보면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뺐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플로린인데 얘 뭐라고 부르냐면 불소라고 우리말로 부르거든요. 불소 치약에 보면 많이 적혀 있잖아요. 얘네들. 근데 이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할로젠 원소 뭐라고? 독성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뭐 할 때 쓰더라? 입안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치약. 그럼 우리 죽었게? 그건 아니고요. 얘를 우리가 아주 치명적인 아닐 정도로 아주 약한 농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플로린, 불소 요거 충치 예방에 하는 건데 얘 특징은 유리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유리를 녹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약하게 해서 우리가 플라스틱 튜브 같은 데 쓰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염소 볼게요. 자, 염소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락스라고 부르는 거 씁니까? 락스. 이거 엄마들이 왜 유한락스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특정 상표로 얘기해서 그러나요? 자, 이거 락스를 쓰는데 이 락스가 특유의 냄새가 있는 게 누구냐면 염소입니다. 근데 이 락스를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얘가 되게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수영장에 가면 그 특유의 냄새가 락스 냄새인데 얘네들을 반드시 사용할 때 뭐가 되냐면 창문을 열고 즉 환기를 잘 시킨 상태에서 쓰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코나 입에 이렇게 숨을 쉬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점막들을 다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1차 대전에서 요걸 위해서 생화학 무기를 써서 방독면을 쓰고 뭐 이랬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 표백제로 쓰겠습니다. 얘 소금에서 얻는 거긴 한데 얘네들이
좀 독하긴 합니다. 실제 염소, 락스가 성분들이.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로민을 보게 되면 이 브로민은 뭐라고 떠오르게 되면 지금 여학생들이 그 아이돌 브로마이드 같은 거 기억납니까? 브로마이드가 브로민에서 따왔거든요. 즉 사진을 찍을 때 빛이 들어왔음을 그거 인지하는 감광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이 브로민이 떠오르거든요. 요거. 즉 얘도 독성이 있어서 안 쓸 듯 하지만 사제의 감광제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딘도 독성이 있는데 이거 우리 심지어 바릅니다.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 아이오딘화 딩크 있잖아요. 그 갈색 든 소독약. 요것도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소독약으로 쓰는 것들. 즉 우리가 독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응용된 화합물질들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마운 물질들이긴 하죠. 그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14쪽으로 넘어와서 성질들 정리할게요. 자, 성질들 정리하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할로젠 원소는 반응성이 큰 편이다, 작은 편이다. 반응성이 큰 편입니다. 자, 반응성이 큰 편이라서 얘는 순수한 상태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즉 무슨 상태? 플로린, 그 다음 염소, 그 다음에 뭐 브로민, 그 다음 뭐 하는 거? 아이오딘 이런 식으로 원자 상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꼭 누군가와 뭐 해야 되냐면 결합을 한 상태로 오는데 다른 물질이 없다 그러면 얘네들 둘이 결합을 합니다. 즉 플로린 원자 2개, 염소 원자 2개, 브로민 원자 2개, 아이오딘 원자 2개. 그래서 걔를 뭐라고? 원자가 2개인 상태로 분자를 이룬다. 그래서 뭐 이원자 분자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표시할 때 이 원소 기호하고는 다르게 표시해야 되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원소 기호할 때 여기 질량수 썼었죠. 여기 원자 번호 썼었죠. 그럼 분자를 표시할 때 쓰는 자리는 어느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씁니다. 즉 어느 쪽? 오른쪽 아랫자리 쓰거든요. 요 자리. 그럼 선생님 요 윗자리 빈 하나는요. 나중에 이온할 때 쓸 겁니다. 그럼 네 자리를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쪽을 쓰는데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F2CL2BR2I2 그러면 이 원자들이 몇 개씩? 2개들이 결합한 형태로 분자를 이루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요 상태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얘 커서.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반응성이 매우 큰다 그랬죠. 반응성이 매우 커서 누구랑 결합 잘한다고요? 금속. 아까 알칼리 금속의 대표적인 누구? 나트륨하고 반응성 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수소하고 봤죠. 그죠? 반응 잘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됐냐면 자, 반응성이 크기를 비교했었잖아요. 자, 플로린부터 아이오딘까지 아이오딘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졌나요? 플로린 쪽으로 올수록 반응성이 커졌나요? 플로린 쪽으로 반응성이 커졌죠. 그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더라. 이거 알칼리 금속하고 반대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반응성 커졌잖아요. 자, 그래서 F2, 즉 불소가 가장 크고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이더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하여 화합물을 형성한다. 아까 나트륨과의 반응성 봤죠. 그죠? 그럼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즉 나트륨 금속이 누구? 염소 기체와 반응을 하게 되면 NaCl이 만들어진다. NaCl 뭐? 우리가 먹는 소금이죠. 영상에서는 테이블 솔트 뭐 이렇게 했는데 식용소금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소와 반응해요. 할로젠화 수소. 할로젠화 수소는 할로젠 원소와 결합한 수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HF, 즉 불소와 결합한 수소, 염소와 결합한 수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요것들을 만들고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자, 뭔 성이 뜨게 될까요? 한번. 지금 알칼리 금속하고 반대되는 게 많죠. 그죠? 얘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지고 알칼리 금속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 커졌고 그럼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이 염기성이니까 얘는 뭐? 산성이 되겠죠. 그죠? 산성. 요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 수소와 염소가 반응하면 염화수소. 이거 물에 녹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염산. 염산 테러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염산은 뭐 하는 거? 강한 산입니다. 강한 산성을 띱니다. 그죠? 요런 것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알칼리 금속 봤고요. 할로젠 원소 봤습니다. 할로젠 원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 즉 1쪽하고 17쪽 원소를 본 것은
얘는 금속의 성질이 최대화되어 있는 거고 얘는 비금속의 성질이 최대화되어 있거든. 그래서 양쪽을 봤는데 그럼 왜 이쪽에 있는 거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17쪽 원소들은 왜 공통된 성질을 가지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거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즉 어디서 그 원인을 찾자? 원자의 구조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1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 구조에서 뭔가 독특한 성질을 공통된 걸 갖고 있을 거고 17쪽은 17쪽 나름대로 공통의 성질을 갖고 있을 거니까 그럼 그렇게 보자는 얘기죠. 그럼 계속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자, 뭐 하는 거냐면 봤던 거 있죠, 그죠? 자, 봤던 거 뭐? 우리가 원자의 구조 앞에서 살펴봤던 걸 그대로 한번 떠올려 보고 계속 설명할게요. 자, 원자 구조 볼게요. 자, 원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뭐? 원자핵과 전자. 자, 원자핵은 근데 뭘 띠더라? 양전하를 띠는데 누구 때문에 양전하를 띠게 된다? 양성자. 그 다음에 이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들끼리만 붙여놓으면 도망갔겠죠, 얘네들은. 왜? 같은 전하를 띠는 애들이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더라? 중성자가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기억나죠, 그죠?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반드시 같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다르면 이온이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전기적으로 뭘 띠더라? 중성이더라. 그 다음에 원자 번호를 정할 때 누구의 수를 기준으로 정하더라? 양성자수. 즉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하더라.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양성자수와 같은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누가 같아야 돼? 전자수가 같아야 되더라. 요거 앞에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막 그림 그려가면서 요거 봤었죠, 그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와 같고 양성자수는 전자수와 같아야 된다. 요거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거든요. 지난번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살짝 얼뜬 지나가면서 하긴 하는데 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즉 쿼크로 이루어진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는데 걔네들을 묶어주는 강력한 힘 때문에 묶여있는 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전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플 거거든요. 전자들이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있지 않다, 안 있다 그랬죠. 미친 듯이 돌아다닌다 그랬거든요, 원자 안에서. 그런데 이걸 간단히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아래 그림 잠깐 볼까요? 이런 식으로 껍데기를 그려놓는다 그랬죠. 이게 뭐 보어의 원자 모양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했는데 여기 중에서 자, 전자를 이제 그려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려놓으려고 하는데 자, 왼쪽 볼게요. 전자를 그릴 때 어디서부터 그렸죠? 안쪽 그림부터, 안쪽 요 원부터 그렸죠. 전자 껍질부터. 요걸 1번, 선생님 2번 뭐 이런 식으로 붙었죠. 그죠? 아니면 화학에 가면 여기가 K, L, M, N 뭐 요렇게 붙이기도 하거든요. 번호를.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1번 껍질, 2번 껍질 이렇게 부를게요. 선생님이 안쪽부터. 그러면 왜 1번 껍질부터 들어가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껍질 있죠. 안 보이니까 색깔 바꿀게요. 요 첫 번째 껍질 있죠. 요 1번 껍질. 때 전자가 들어갔을 때 가지게 되는 에너지는 얼만큼이다? 요만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갔을 때 전자가 가지게 되는 건 얼마만큼이다? 요만큼이다. 에너지가. 세 번째 껍질 얼마다? 요거만큼이다. 라고 해서 에너지를 요렇게 표시해 놨죠. 그런데 얘네들이 계단식으로 여기 점핑하거든요. 보입니까? 연속적이 아니라 점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핑을 하는 이유는 요 껍질과 이 껍질 사이에 전자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그러면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 사이 값 여기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그래서 점핑하는 게 요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끊겨져서 즉 에너지가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을 갖게 되는데 이걸 유식하게 뭐 양자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어떤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들이 이 껍질이 정해지게 되면 그 껍질에 들어갈 때 에너지 값이 딱 정해지잖아요. 얘네들처럼 수소 원자핵처럼 수소 원자핵 주변에 있는 껍질에 들어갈 때 전자는 요렇게 에너지 값을 갖게 되니까 그 에너지 값들을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부릅니다. 즉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가면 에너지 값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네 번째는 요거 이런 식으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상태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것도 표현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요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값 우리 수준에서는요. 그래 값을 갖게 되더라. 근데 값을 갖게 되는데 자 어느 쪽 여러분이 보이죠, 그죠?
핵에서 가까운 껍질에 들어올수록 에너지가 낮게 됩니까? 멀수록 에너지가 낮게 됩니까? 가까운 거죠. 즉 가까울수록 어떤 표현을 즉 에너지가 낮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가까울수록 안정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에너지 상태가 낮으면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흥분하면 에너지가 막 솟아있잖아요. 벌겋게 되면서 그땐 평안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대신에 얘는 에너지가 바닥이 되면서 즉 에너지가 우리가 평온한 상태가 되면서 안정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자들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안정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느부터 핵에 가까운 껍질부터 채워지려고 하는 거죠. 안정적이려고 합니다. 얘네들도.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밑에 이제 전자 껍질 볼게요. 자, 전자 껍질은 방금 설명했죠. 그죠? 전자가 아무데나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뭐? 들어갈 수 있는 특정한 궤도란 얘기죠. 즉, 들어가서 돌 수 있는 곳이란 얘기죠. 그죠? 그럼 이 궤도 안을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이 전자 껍질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더라. 즉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궤도를 의미하더라 라는 얘기인 거죠.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전자 껍질이 정해지면 에너지 값, 즉 에너지 준위가 정해지는데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 낮다.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즉 뭐 안정되어 있더라. 따라서 전자 채울 때 어디서부터 채우더라?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채우더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다시 볼게요. 밑에 산소 보겠습니다. 자, 산소는 원자변 번호 몇 번? 8번입니다. 자, 그럼 얘 양성자 몇 개 갖고 있어? 8개. 전자 몇 개 갖고 있어? 8개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를 찾아라. 그런데 8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어디서부터 전자 8개를 채워야 된다? 첫 번째 껍질, 1번 껍질부터 채워야 되거든요. 자, 근데 첫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채워야 됩니까? 몇 개? 지난번 몇 개라고 그랬죠? 쌤이 이게 몇 인실방? 2인실이라고 그랬죠. 전자 몇 개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 2개. 두 번째 껍질 몇 개?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를 채워? 2개를 채웠거든요. 그럼 전자 몇 개 남았습니까? 8개 중에 몇 개 썼어? 2개 썼거든요. 그럼 몇 개 남아? 6개 남았죠. 그럼 이 6개 어디다 채워야 돼? 2번 껍질에 채우겠죠. 그럼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는 건 원자의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전자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원자가 전자수 몇 개? 6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껍질부터 전자를 채워왔을 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를 뭐라고? 원자가 전자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자 배치를 보려고 하는데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자, 전자 방금 봤죠? 그죠? 전자 껍질을 채울 때 전자는 어디에 있는 전자 껍질부터 원자에게 가까운 거, 먼 거,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채워라. 걔를 우리는 몇 번 껍질? 1번 껍질이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채워라. 두 번째, 각 전자 껍질에는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껍질 몇 개 이상 들어갈 수 없다. 2개. 2개가 최대치입니다. 왜? 얘는 전자 껍질이 워낙 작기 때문에 더 들어오면 얘네들이 서로 뭐한데 반발력 때문에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껍질 이상을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2개, 8개가 끝인데 그 네 번째 껍질보다는 더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건 화학 가서 배우시면 되니까 우리는 그냥 8개가 최대다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자, 가장 전자를 배치하다 보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 전자를 우리는 뭔 전자?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죠? 그럼 이 원자가 전자수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해볼 거긴 한데 같은 족에 들어있으면 원자가 전자수가 뭐하다? 같단 말이에요. 즉 1조금 몇 개? 1개, 17조금 몇 개? 7개가 들어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동일한 뭐가 되냐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왜? 같은 방법으로 화학 결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건 즉 1쪽부터 시작해서 여기 1쪽이죠. 그럼 여기 18쪽으로 갈수록 즉 원자과 전자가 몇 개씩 한 개씩 쭉 증가하거든요. 그럼 다시 여기서 채우고 다시 돌아오면 여기 오는 애들은 반드시 다 몇 개 돼? 하나씩이 되고 18쪽은 몇 개? 8개씩 되거든요. 여기는 17쪽은 몇 개? 7개씩 되겠죠.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즉 얘네들이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게 되면서 뭐 하는 거? 동일한 화학적 성질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자 배치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원소들이 주기성을 가지고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 하는 거? 원자과 전자수가 뭐 하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즉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누가 결합한다? 원자과 전자수가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게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화학 결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 그거 연결지어서 설명할 거거든요.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원자들의, 즉 원소의 성질이 결정되는 게 원자의 전자 배치 때문이죠. 즉 원자과 전자수 때문인데, 그럼 이걸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실제로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학습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황공포증 걸릴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컴퓨터로 다 그린 거거든요. 그 그림을.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게 샘플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뭐부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 1쪽만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 1번. 자, 그럼 양성자수 몇 개? 1개. 그럼 전자수도 몇 개? 1개. 이렇게 그리면 되죠. 됐죠? 그죠? 여러분. 자, 그럼 리튬 갈게요. 리튬 원자 번호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럼 전자수 몇 개? 3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1번 껍질, 안쪽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갑니까? 2개 들어가죠. 자, 그래서 2개 그렸고요. 전자펜이 오래 누르고 있으면 계속 이게 포인터가 떠서 빨리빨리 그릴게요. 그 다음에 2번 껍질에 몇 개 들어가면 됩니까? 그럼 1개 들어가면 되죠. 왜? 3개 중에 2개 썼거든요. 그래서 1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되죠. 그럼 이제 나트륨 갈게요. 나트륨은 자 원자 번호 몇 번이다? 11번입니다. 그러면 11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껍질에 몇 개 그려야 돼? 8개 그리면 되죠. 2, 3, 4, 5, 6, 7, 8개 그렸습니다. 그럼 2개하고 8개 썼죠? 그럼 남는 거 몇 개? 전자 1개 남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렸죠. 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전자 배치를 첫 번째 껍질 2개, 다음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도 몇 개? 8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뭘 하냐면 동영상 재생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리고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역시 여러분들이 그릴 때 선생님도 다시 그릴 거거든요. 여기 위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규칙성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생 버튼 누르세요. 자, 이제 다 그렸죠, 그죠? 선생님도 다 그렸습니다. 좀 이렇게 빨리 그리다 보니까 좀 이쁘진 않지만 그렸거든요. 볼게요. 그럼 아까 우리가 1쪽은 같이 다 그렸잖아요. 1쪽은 자, 여기 보면 1개, 1개, 1개. 즉,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로 동일하다? 1개로 동일합니다. 1개. 그 다음에 2쪽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얘는 몇 개? 2개. 자, 13쪽은요? 몇 개? 앞에 우리가 1대라 그랬죠. 이거 몇 개?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18족 몇 개? 8개로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3주기까지 보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즉 같은 세로줄에 있는 건 원자과 전자수가 같더라라는 건 한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같은 가로줄 볼게요. 이렇게. 선생님 이제 가로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줄 볼게요. 자, 가로줄 보니까 자, 같은 1주기에 속하는 수소 헬륨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몇 개만 있으면 됩니까? 1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들어갈 때 필요한 전자 껍질 수가 몇 개? 1개라고 보시면 되죠. 1주기는 1개. 그럼 2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 즉 들어가는 껍질이 몇 개 있다? 2개죠. 왜? 얘는 2 이상이니까 3부터니까 3부터 몇 번까지야? 얘가 10번까지거든요. 원자 번호로 따지면. 그럼 2개를 다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껍질 1개로 부족하니까 그 다음 껍질이 필요하니까 전자 껍질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더라고요. 2주기.
그 다음 3주기는 전자껍질 몇 개? 3개. 왜? 얘는 11번부터이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 2개 같죠? 다음 껍질 8개 같죠? 그러니까 10개 이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껍질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거든요. 즉 같은 세로줄에 있으면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고 같은 가로줄에 있으면 전자껍질 수가 뭐하더라? 같더라라는 규칙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채워보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이제 글씨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글자로. 자, 두 번째.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 배치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같은 주기 방금 설명했죠, 그죠, 선생님이? 자, 수소, 헬륨. 자, 같은 주기 있죠?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 그럼 뭐가 필요하더라? 같은 전자 껍질수를 가지더라. 이 전자 껍질수 번호가 뭐더라? 주기 번호더라. 즉 1주기에는 몇 개만 필요하더라? 2개가 필요하고 2주기에는 몇 개? 2개. 즉 전자 껍질수가 주기 번호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족 원소들은 전자 배치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것도 아까 다 설명했던 겁니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 얘 우리 유식하게 뭐라고? 원자가 전자수라고 했죠.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수가 뭐하다?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게 할로젠 원소와 알칼리 금속은 같은 주기입니까? 같은 족입니까? 같은 족이거든요. 그럼 같은 족 원소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 물론 반응성이 뭐 좀 크다 작다는 있지만 동일한 원소와 반응을 하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같은 뭐 염기성이 되기도 하고 산성이 되기도 하는 뭐 그 수용액이. 그런 게 나타나는 까닭을 전자 배치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면 뭐가 같다는 거? 요거죠, 요거. 요게 공통점이니까요. 즉 같은 족 원소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 즉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얘네들이 동일하게 화학결합을 하려는 성질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일한 뭘 갖게 된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이 비슷한 화학결합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거 제대로 이해했는지 형성평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원자 구조와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옳지 않은 거. 자, 1번.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다. 맞다, 틀리다. 맞죠? 왜? 중성 상태여야 되니까. 즉 전자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량과 양성자가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같아야 되니까 얘도 뭐 하는 거 맞는 얘기죠. 2번.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에 존재한다. 즉 뭐야만 특정 껍질에서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껍질이 정해지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 즉 에너지 준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존재한다. 즉 특정한 에너지 껍질에만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다. 껍질과 껍질 사이 육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번. 같은 족 원소는 같은 수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다. 맞죠? 4번. 같은 주기 원소는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맞죠? 5번.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전자수는 항상 8개이다. 맞다, 틀리다? 틀렸습니다. 자, 1번 껍질에는 몇 개 들어간다고요? 2개.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8개.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부터는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죠. 넘어갈게요. 자, 3번. 다음은 원소 카드와 주기율표에 원소 카드를 배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는 각각 기억부터 디귿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A 볼게요. 연한 노란색 기체로서 전기 전도성이 없고, 즉 전기 안 통한대요. 대부분의 원소와 반응한다. 즉 반응성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노란색 기체만 봐도 떠오르긴 떠올라야 되는데 얘는 무슨 원소입니까? 할로젠 원소가 떠오릅니까? 노란색 2개 있었잖아요. 노란색. 기억납니까? 자, 그럼 얘는 할로젠 원소니까 몇 쪽? 17쪽이겠죠. 그러니까 실온 상태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건 금속은 아니잖아요. 비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1쪽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면 17쪽 아니면 18쪽일 텐데 노란색 배웠으니까 17쪽일 것 같긴 해요. 근데 B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자, 무색 기체. 즉 색깔이 없는 투명한 기체는 이게 전기전도성 없음, 반응성 거의 없음. 얘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뭐가 되냐면 18쪽이거든요. 요거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자, 18쪽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주기율표 보면 맨 위에 1주기에는 헬륨이 들어있고요. 그 밑에는 네온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3주기에는 뭐 아르곤이 들어있거든요.
얘네들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네온 같은 경우 10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다음 껍질에 8개. 아르곤 18번이거든요. 첫 번째 2개, 8개, 그 다음 8개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만큼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더 이상 전자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안 원하거든요. 즉 지가 있는 그 상태면 그대로 뭐가 되냐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불활성화 기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가 되냐면 반응성이 없습니다. 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18종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워낙 안정하거든요. 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화학결합 얘기할 때도 18쪽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얘네들 워낙 안정하니까. 그러면 B는 어디 들어가야 된다?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반응성이 없다면서요? 안정하니까. 그러면 A는 어디?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A 여기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C는 여기 들어갈 건데 맞는지 볼게요. 은백색 고체로서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이 있음 물과 격렬히 반응. 이거 누구의 특징이었습니까? 알칼리 금속 특징이었죠. 그럼 얘는 뭐 하는 거? 여기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C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정답 2번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4번 볼게요. 자, 그림은 세 가지 원소 A부터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 이렇게 있고 친절하게도 안에 뭘 줬냐면 플러스 3, 플러스 11, 플러스 17 이렇게 줬거든요. 그럼 얘 뭘 의미합니까? 얘 뭐? 원자 번호. 얘 몇 번? 3번. 얘 몇 번? 11번. 얘 몇 번? 17번이네. 준 거거든요. 그럼 전자도 몇 개여야 된답니까? 3개, 11개, 17개. 왜? 원자기 때문에 중성 상태여야 되니까 다 같아야 되거든요. 이걸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기억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A와 B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원자과 전자 볼게요. 얘 몇 개? 1개. 얘 몇 개? 1개거든요. 얘 뭐냐면 리튬입니다. 얘 뭐거든요? 나트륨이거든요. 지난번에 원자 번호 20번까지 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외우면 편해지거든요. 3번은 리튬, 11번은 나트륨이기 때문에 우리 다 뭐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그럼 얘 같다는 거 배웠잖아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 니은 B와 C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주기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자가 들어있는 뭐? 전자 껍질 수하고 같다면서요? 지적 껍질 수 지금 몇 개?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얘 염소죠? 염소일 건데, 염소니까 얘 3주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얘 같은 거 맞습니다. 디귿.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원소는 C이다. 세보면 되죠. 얘 몇 개? 1개, 1개죠. 알칼리 금속에 얘 몇 개? 할로젠이니까 7개.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Q&A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클래스에 올려주는 것들을 보고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건 선생님이 좀 추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만하다라고 얘기해서 한번 볼게요. 뭐가 있냐면 원자과 전자와 체외곽의 차이점. 자, 체외곽 전자의 차이점 볼게요. 이 단어 중에서 우리 뭘 쓰자? 원자과 전자라는 단어를 쓰자. 얘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비슷하긴 한데 살짝 차이점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체외곽 전자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란 뜻으로 실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를 그대로 뭐하는 거야? 세면 됩니다. 그럼 누구랑 같다? 원자과 전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라고 묻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물론 원자과 전자도 그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얘 밑에 깔린 거 뭐?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를 즉 우리는 지금 화학 반응 지금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란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자 1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랬던 17쪽은 한 개에서 몇 개까지 7개로 원자과 전자수하고 체외곽 전자수가 뭐하는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건 상관없는데 문제가 생긴 게 몇 쪽? 18쪽입니다. 자 18쪽의 경우에 체외곽 전자로 따지자면 몇 개가 있어? 그냥 있는 수 세로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헬륨 18쪽이잖아요. 몇 개? 2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네온 몇 개? 8개. 아르곤 몇 개? 8개. 이렇게 쓰는 게 체외곽 전자입니다. 체외곽 전자. 하지만 원자과 전자인 경우에는 선생님 뭐라 그랬다?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라고 했죠. 제가 이거 18쪽 반응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까? 안 합니다.
그럼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 0, 0, 0이거든요. 왜? 자체가 안정하기 때문에 얘 반응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쪽에서 최외곽 전자는 8개라고 할 수 있으나 원자과 전자는 8개라고 한다 하지 않는다 0개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쓰자라고 한 것도 그죠. 우리는 화학 반응 요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요거 차이 때문에 요 단어를 조금 헷갈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자과 전자라고 하겠습니다. 화학결합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오늘 수업할 내용들은 설명이 다 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할지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원자과 전자 쫙 배치하면서 18쪽은 비활성 기체라 그래서 반응성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쪽부터 그럼 17쪽은 반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응을 하는데 어떤 화학결합, 어떤 반응을 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화학결합이 만들어지는 이유, 옥텟 규칙이거든요. 8전자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그럼 요것들 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결합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2개를 볼 겁니다. 나머지 금속 결합, 멍 결합 뭐 이런 것들 안 볼고요. 우리는 딱 2가지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쏟아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번 주는 선생님이 조금 휴일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부담 가질까봐 조금 가볍게 빨리빨리 좀 이렇게 했거든요. 적은 내용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 내용이 솔직히 좀 상당합니다. 또 그림도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많은 내용 쏟아질 거니까 자 준비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